99년도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 2000년도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는 그 뒤로도 1년간 더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반면 코스피는 반등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지수 반등에도 더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수가 반등할 땐 딴 애들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장마다 보면은 좀 썸네일을 너무 강력하게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모르죠. 시장이 강하면 물론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를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반등을 해서 그게 다시 올라서 할 수 있을 가능성 생각보다 낮아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야전사령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 모실 시간입니다. 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신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신한투자증권. 뭐가 옛날 이름으로 네. 복귀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증권도 그렇고. 네, 그 이제 원래 금융투자업이라서 그렇게 바꿨던 건데 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신한금융투자 가면 진짜 대부업체 직원인 줄 아시는 분도 많았어요. 아, 돈 받으러 그래서? 오는. 네. 금융이란 이름 때문에? 아니 금융투자라는 게 좀 낯선 거죠. 증권이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오늘은 예.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어제하고 며칠에 걸쳐서 우리 3프로에서도 김한진 박사님, 김효익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어제도 강현영 이사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렬 센터장님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고할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네. 공감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읽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조금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 조금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종목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 옛날하고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잘못 들이대고 있는 지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퍼가 몇 가지 내려갔다더라. 예를 들면 지금 S&P 500이 16, 15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보니까 12까지 내려갔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들이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렇게 하락했었을 때 미국 시장은 IT 중에서도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퍼를 들이대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퍼가 100이 넘는 기업도 200 넘는 기업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락했을 때 적정 퍼라고 들이댈 수 있는지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PBR이라는 지표가 그나마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퍼라는 지표를 들이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차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었을 때 또는 2, 3일 전에 잠시 반등이 나왔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이전에 지수 하락 때하고 다른 모습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다 반등이 나오면 낙폭과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는 그날도 빠져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대표적인 게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내리는 날도 빠지고 반등에도 빠졌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예, 그게 뒤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베어마켓 랠리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때 지수가 반등을 하면 좀 비중을 줄여야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기존 주도주를 가지고 계셨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줄일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주들이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때 올랐던 건 태조 이방원 애들이 오히려 올라와서 지수를 받쳤었던 거지 그 하락했던 종목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 이 가격에서 팔긴 애매하다 보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다라는 점에서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네. 시장을 걸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느냐 뭐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나온 악재 중에서 새로운 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악재의 무게가 여전하다라는 결론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하실 텐데 네. 그렇게 고려를 하면 더 복잡해지고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셨던 이 토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의 온도차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은 주식을 사면 내년 1분기에 사야 된다는 분도 계셨고 예.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각각의 시장을 또 그분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장을 되게 좀 경계론적으로 잘 보셨던 그렇죠. 분들인데도 네. 불구하고 좀 시각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다 이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환율일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결국엔 물가에서 시작해서 물가로 끝납니다. 모든 것들이. 영국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단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임스 블러드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이젠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더 강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을 거고 미국 외, 그렇죠? 미국 외 지역이 있겠죠?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들까지 있을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이 국가들, 미국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죠? 경기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외 지역, 여기에는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경기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경기가 좋고 여기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같이 높죠? 물가는 같이 높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꺾으려면 훨씬 더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죠?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강한 긴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이 긴축하는 만큼 따라서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격차가 벌어져서 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결국 나중에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이 그런 거죠. 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너무 금리를 강하게 올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은 여타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리를 올릴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따라 올리려다 보니 시장이 작살이 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가는 거고. 자, 그럼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으니 더 강하게 긴축을 하는 거고 네. 다른 국가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이 긴축을 하니 강한 긴축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결점은 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해결점은 뭐냐면 그러면 미국 외 지역, 유럽과 한국과 중국과 이런 지역들의 경기가 좋으면 같이 금리를 올려도 부정적인 영향이 덜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걸 보여줬죠. 자, 이들 경기가 좋으려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결국 수요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를 꺾어서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데 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선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짓을 하는 게 영국이죠. 트러스 총리죠. 그죠? 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핵심이 뭐냐? 여기서 유일하게 문제 해결 방법은 미국이 금리를 덜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리면 어차피 이쪽은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이쪽에서 찾을 수는 없고 결국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덜 올려야 얘네들도 덜 올리고 그래야
위기의 전환점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만약에 이들 국가를 위해서 글로벌을 위해서 또 미국 스스로도 금리를 덜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경기를 예상보다 빨리 거꾸로 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상보다 경기를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 침체 가겠네? 경착륙 우려도 있어. 그러면 앞으로 더 금리 올리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은 지난 9월 달에 예상보다 강한 긴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우성이에요. 연준 니네 그렇게 긴축하면 시장 다 죽어. 오늘도 제임스 블러드 발언 보면서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라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한 번의 극약 처방 때문에 그게 어떤 부작용을 줄지는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 시장 입장에서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놓고 본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우리가 받던 것 이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선 답이 없어요. 한국, 우리가 유럽 쪽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디 쪽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이 긴축의 강도를 낮춰야 되는데 미국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긴축의 강도를 낮출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뭔가 심하고 강한 단기적인 충격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금리를 더 많이 안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육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면 흔히 얘기하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주택시장발 위기겠죠. 은행이 망가지는. 그래서 은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 선순환 기능을 잃으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역할이 나올 거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의 역수입니다. 자,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문제가 되겠죠. 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금융위기를 막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우리가 현재 내년 연말까지 미국이 지금 얘기한 금리가 4.6%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올렸다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이전에 금융위기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뭐 미국을 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하신 분들이 여기서 금리가 훨씬 더 현수준보다 높아지면 그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 금리를 현재 미국에서 제시한 4.6%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길 임계치로 두고 이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노력을 하려면 지금 경기를 빠르게 꺾는 거 위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4.4%, 그 다음에 내년엔 4.6%까지 아주 초강력 긴축을 예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게 먹힌다라면 4분기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는 물가라는 단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단어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물가는 제대로 꺾이게 됩니다. 경기 침체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침체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수록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도 장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의 인식이 이제 물가가 초점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초점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준이 왜 이런 고육책을 썼을까? 이건 물론 저만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시장을 한번 잘 보시죠. 뒤에도 제가 데이터를 가져갔으니까 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동안 뭐냐면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예상보다 높으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강한 긴축을 해야 잡을 수 있을 건데라고 우려를 하죠. 그런데 실제 물가를 잡으려면 예상보다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해야 잡혔다라는 거죠. 실제 그랬잖아요. 시장 예상한 만큼 좀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면 5%가 넘어가요. 자, 연준이 천천히 하면 11월에도 물가 안 잡혔어. 왜냐면 근원 물가 올라올 거니까. 안 잡히면 또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높은 점도표를 제시해야죠. 그 5% 넘으면
이건 단순히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시장을 다 잡아버립니다. 손을 쓸 수 없게끔. 그래서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어만 말씀드립니다. 올 10월, 11월이 지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제 물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시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네. 연준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돼. 또는 내려라는 얘기도 하겠죠. 근데 내리진 않겠죠. 실제 네. 연준은 고집이 있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0.7 올릴 걸 0.25만 올려도 시장은 불안해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드디어 금리를 더 안 올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가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전환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네. 지금 저도 이제 김영렬 센터장님 얘기처럼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평가돼 있어도 더 빠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 그다음에 6월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락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지금 이렇게 한 번 있죠. 요 세 번의 하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하락의 공통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정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때 자 1월에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었는데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게 들통이 나면서 연준이 세게 가서 시장에 작살이 났고 네. 이 6월 달에는 물가 지표가 내려가다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점인지 아닌데 아니었네라고 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또 뭡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히겠네. 그래서 공통점이에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보다 고강도 긴축을 할 거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게 되면 자 물가도 안 잡혔는데 고강도 긴축이면 공통적인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채권도 부동산도 주식도 다 망가졌던 겁니다. 자산 배분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구간에서 특히 한국 시장이 취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 투자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자산 배분 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 몇 퍼센트, 주식 몇 퍼센트, 부동산 몇 퍼센트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1년 동안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 5, 주식 3, 부동산 2면 이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갑자기 채권이 6이 되고 주식이 2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연기금은 사야죠.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채권도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이 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채권이 더 빠지다 보니까 채권은 4가 되고 이게 4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거예요. 연기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단어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제 물가는 당연히 잡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채권 시장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바꿔 얘기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더 빠지면 연기금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뭐 오른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요거를 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안전판이 전혀 없는 거죠.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사줘야 될 기관도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폭락장은 주식만 유독 많이 빠졌고 그렇죠. 예. 부동산 뭐 빠질 틈도 없었고 없었죠. 네. 채권도 빠질 틈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죠? 맞습니다. 자산 배분 예. 매니저 이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채워야 네,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연준이 지금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는 꺾이는데 근원이 올라오고 있더라. 근원 중에서도 이 빨간색 근원의 핵심은 뭘까요? 부동산과 임금이겠죠. 이게 안 꺾인다라고 보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또는 현재 8% 수준인 물가가 예상만큼 내려오지 않고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보다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연준이 물가를 어설프게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2번, 3번 이렇게 재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물가를 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을 못 고치면 재발하고 또 어설프게 고치면 재발한다. 그래서 연준은 이런 2번, 3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네. 이번에 뭔가 고강도로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파란색 선으로.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임대료는 올라오죠. 왜? 계약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 집 계약할 때 내가 월세 계약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약하지는 않죠. 1년 동안은 매월 얼마 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월세까지 반영되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1년 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면 그 월세는 또 안 내려가겠죠. 그때도 더 빠지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빠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더 빨리 올리겠지만 올린 다음에도 금리를 별로 내릴 생각이 없어. 왜? 그래야 주택 가격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이 얘기를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1970년대와 80년대 물가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라고 파월이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들 keeping at it,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계속하겠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폴 볼커의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폴 볼커가 되고 빙의가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나마 그만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 폴 볼커로 빙의를 했다는 얘기는 7, 80년대 물가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이란 물가를 꺾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되니 지금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또는 임금이 잡히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볼커 흉내내는 파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9월 달에 갑자기 금리를 원래 6월 예상치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올려버렸죠. 올해 4.4까지 올릴까요? 원래는 3.4%가 올해 연말 상단이었는데 1%를 올리는 건 메가톤급인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왜 연준이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데 이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분명한 거는 볼커 흉내내다 보니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연말 기준치가 1%나 올라갔다. 여러분들 중립금리 이상에서 금리는요 0.25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립금리 이상에서부터는 올리는 만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기존의 생각보다 1%를 더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약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앞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극약 처방을 쓴 이유는 지금 이거 꺾였을 때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내가 확실히 밟아 죽여버리겠어라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꺾여야 미국이 5%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고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신흥국 또는 유럽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아서 위기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 아시죠, 여러분들? 제러미 시걸이라는 분인데 연준에 대해서 과도한 긴축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기는 너무 과도하다. 자, 이번에 9월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과도하다. 너무 강경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들락도 인플레이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모하메드 엘 엘리언 이분도 되게 이분은 조금 매파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연준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매파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빠르고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 샤워실의 바보들의 네, 전형이죠. 맞습니다. 뜨거운 물 그렇습니다. 온탕 네? 자. 아 뜨거 그러고 찬물 들고 네. 아유 추워 그러고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시카고 연은 총재도 네. 그죠? 찰스 에반스 총재도 과도한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한 이틀 전 기사죠. 과도기 긴축했을 가능성이 다소 저 양반이 내년 초에 우려스럽다고 은퇴해요. 얘기했다. 예, 맞습니다. 은퇴야. 예, 비둘기파신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신데 연준 적절 공격적 도구 과잉 긴축 위험 인지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연준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긴축하는 거 되게 과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세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윌리엄 더들리 이분도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립이사는 경착륙 우려.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들의 얘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연준이 처음으로 물가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올해 시장이라 앞서 보여드렸는데 올 1월 달에 지수 하락할 때 왜 하락을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물가를 세게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1차 하락. 1차 하락이 요때 노란색으로 왔던 거. 그때 미 국채 수익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온전했어요. 온전하다가 이때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물가가 이게 고점이 아니었어? 그럼 연준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해서 국채 수익률 오르면서 2차 하락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근원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했는데 요때 반등한 다음에 근원 물가 오르면서 연준이 세게 얘기하니까 3차 하락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잘 보시면 1차, 2차, 3차 하락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물가가 안 잡히네. 그리고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되네가 핵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드디어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죠. 연준이 너무 근데 세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해서 앞으로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연준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긴축해야 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에 연준의 대응이 미진했기 때문에 시장에 끌려다녔어요. 야, 이렇게 하면 물가 못 잡아. 더 강한 긴축해야 돼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앞서 나가버린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세잖아. 너무 강하잖아. 그럼 경기 다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물가는 당연히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과잉스러운 긴축을 했다라는 얘기는 야, 이렇게 하면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경기까지 잡을 수 있어라는 우려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가는 잡히네요. 다만 안타까운 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까지 온 시장은 최선이라는 건 없어요. 최악이냐 차악이냐 상황인 건데 차악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달러에 신음하는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그림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물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옮겨올 때 내려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물가가 아니야. 이제는 뭐로 간다?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어 라고 나오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이 제시한 물가 상단 올해 4.4 내년 4.6 이상으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11월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물가 확실히 잡혔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도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리는 건 맞는데 긴축을 하는 건 맞는데 4.4와 4.6 제시한 거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확정이 되면 네. 지수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초점 이동입니다. 연준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초점 이동. 물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걱정하라. 경기 침체 걱정 어떻게 할 거니까? 금리 더 올리라는 소리 안 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소리 할 거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는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삼모사가 돼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개를 해드리면 연준이 드디어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그동안은 시장에 따라서 긴축 발맞춰 나가서 시장에 끌려다녔다라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려스럽게 긴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초점이 물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로 초점을 바쁘게 만들었고 이 경기 침체로 초점이
바뀌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금리가 4.6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밌게도 금리가 생각보다 미국 지수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금리는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효익 교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아마 올 연말 되면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런 걸 보신 거 아니라가 제가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10월에 나오는 물가지표 10월 15일 날 나오는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9월 물가니까. 근데 11월 중순에 나오는 물가부터는 유의미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9년도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 2000년도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는 그 뒤로도 1년간 더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반면 코스피는 반등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지수 반등에도 더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수가 반등할 땐 딴 애들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장마다 보면은 좀 썸네일을 너무 강력하게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모르죠. 시장이 강하면 물론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를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반등을 해서 그게 다시 올라서 할 수 있을 가능성 생각보다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기약했으면 좋겠고요. 영국은 여러분들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영국이라는 국가도 물가가 9.9%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를 줄이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수요를 진작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헤지펀드 입장이라서면 파운드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운드화 약세에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요 촉진에 물가를 잡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결 방법이 뭐냐? 시장에서 이미 정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해라. BOE가 엄청나게 해라. 그럼 웃긴 거죠. 여기서 금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하면 수요 진작책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고강도를 하는 건데. 네. 이거 되게 웃긴 정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대적인 감세안을 재검토해라.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새벽에 이 트러스 이분이 방패를 버렸죠. 부자 감세 정책 계속 밀어붙인다. 자기네 국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나 봐요. 네. 스스로 방패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안에 파운드화에 대한 공격이 다시 한번 감행될 가능성이 사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브렉시트 한 거죠. 유럽에서 탈퇴를 해서 그 불씨가 유럽까지 이렇게 많이 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나마 낫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에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중에 하시죠 하는데 본인의 의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국가를 이렇게 나락으로 몰아넣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금리에서 침체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들이나 시장의 이야기들이 바뀔 것이다. 10월 중으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중요하게 주신 것 침체란 단어가 나오는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침체 이 얘기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환부터 돌아섭니다. 네. 그 미묘한 차이를 10월로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한투자증권 네,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